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 샤론 레프트 지음. 내겐 아버지가 두 분 계셨다. 한 분은 부자였고 또 한 분은 가난했다. 한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분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며 대학 4년 과정을 2년 만에 끝마쳤다. 반면 다른 한 분의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두 분 모두 사회생활에서 성공했으며 평생 동안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했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된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과 자선단체, 그리고 교회에 수천만 달러를 남겨줬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자식들에게 처리해야 할 청구서만 남겨줬다. 두 분 모두 강한 분이셨고 내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두 분 모두 내게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다. 그러나 두 분이 똑같은 가르침을 베풀지는 않았다. 두 분 모두 자녀 교육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지만 똑같은 교육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한 분뿐이었다면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분의 아버지는 내게 서로 상반되는 관점을 제시했다. 한 분은 부자의 관점을, 다른 한 분은 가난한 사람의 관점을 보여주셨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어렸을 때 이런 상황은 받아들이기에 혼란스러웠다. 특히 돈에 관해서 그분들의 관점 차이는 너무도 컸다. 그래서 난 점점 더 궁금증과 호기심을 느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두 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생각에 잠겨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다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냥 그래, 그분의 말이 맞아. 나도 그 말에 동의해.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런 관점을 거부하면서 그분의 얘기는 이치에 닿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날 사랑하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난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려고 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한 가지 이유는 돈 문제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돈 문제를 배운다. 그런데 가난한 부모는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분들은 이렇게만 얘기한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집의 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금전적 계획과 태도를 갖게 된다. 교육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루어진다. 학교에서는 돈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학문적 혹은 직업적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 지식은 등한시한다. 이런 이유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은행가, 의사 혹은 회계사가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다. 우리의 끔찍한 국가 부채는 부분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돈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 채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생긴다. 나는 종종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수백만의 인구가 금융 지원 혹은 의료 지원을 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를 한다. 그들은 가족이나 정부에 의존해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 재정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돈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부모들에게만 맡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들 대부분이 앞으로 혹은 벌써 가난한 사람들인데 말이다. 두 분의 강력한 아버지가 있었던 나는 두 분 모두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난 두 분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나로서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 하지만 다른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하나는 진술이었고 다른 하나는 질문이었다.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도전이었다. 곧 부자 아버지는 내겐 그것을 살 여유가 없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사고는 멈춘다고 얘기했다. 반면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사고는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는 말은 아니었다. 다만 그분은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자신의 두뇌를 활용하라고 말한 것뿐이다. 우리의 머리는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진단다. 그리고 그것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번단다. 그분은 내게는 그것을 살만한 여유가 없어라는 말은 정신적 게으름의 신호라고 굳게 믿었다. 두 분 아버지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한 분의 아버지는 돈에 관한 한 머리가 잠을 자게 만들었고 다른 아버지는 머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 분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고 다른 아버지는 더 강해졌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보는 사람과의 차이와 비슷하다. 적절한 육체적 운동은 건강을 향상시키며 적절한 정신적 운동은 재산을 증식시킨다. 하지만 게으름은 건강과 재산 모두를 감소시킨다. 나의 두 아버지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한 분의 아버지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세금은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겐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상을 주는 것이다. 한 분의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야 한다. 한 분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너희들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부자가 될 수 없단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라도 부자가 돼야 한다. 한 분은 식탁에서 돈과 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식사 시간에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절대 금지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은 피해야 한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한 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이 내겐 가장 큰 투자고 가장 큰 자산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부채며 자기 집이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두 분 아버지 모두 제때 청구서를 처리했다. 하지만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먼저 처리했고 다른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나중에 처리했다. 두 강력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나는 생각의 차이가 삶에 끼치는 결과를 잘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내 가난한 아빠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다. 난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런 예언은 현실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자 아빠는 언제나 자신을 부자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분은 큰 실패 후에 알거지가 된 후에도 여전히 늘 자신을 부자라고 얘기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하며 자신을 격려했다. 가난한 것과 알거지가 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알거지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지. 가난한 아빠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난 돈에는 관심이 없단다. 혹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 돈이야말로 정말 힘이다. 내 가난한 아빠가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 때문이었다.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부자 아빠인가? 아니면 가난한 아빠인가? 두 분 모두 교육과 배움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한 분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나 변호사 혹은 회계사가 되거나 혹은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를 취득하길 원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가 되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돈이 날 위해 일하도록 하는 방식을 알길 원했다. 나는 9살 때 부자 아빠의 말을 듣고 그분에게서 돈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결정을 한 후에 돈에 대한 내 배움이 시작됐다. 부자 아빠는 내게 30년 동안 내 나이 39이 될 때까지 날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애써 내게 가르치려 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을 때 그분의 가르침은 끝났다.
돈은 일종의 힘이다. 하지만 힘이 더 센 것은 돈에 관한 지식이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돈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재산을 모을 수 있다. 긍정적 사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돈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을 돈 버는 데 바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9살 때여서 부자 아빠가 내게 가르친 교훈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엔 이 모든 것이 6개의 주요 교훈으로 압축돼 30년 동안 반복됐다. 이 테이프는 그 6가지 교훈에 관한 것이며 난 부자 아빠가 내게 얘기해 준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 교훈들은 해답이 아닌 지침이 될 것이다. 이 지침은 당신과 아이들이 점차 증가하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더 부자가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제1부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아버지, 제가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해줄 수 있나요? 얘야, 넌 왜 부자가 되고 싶니? 왜냐하면 오늘 지미 엄마가 새로 산 캐딜락을 몰고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해변가에 있는 별장에 간다고 했어요. 지미가 친구 3명을 데리고 가는데 마이크와 나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서 초대하지 않았대요. 그랬니? 아버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랬어요. 내가 상심한 어투로 대답했다. 아버진 조용히 머리를 저으면서 콧잔등 위로 안경을 치켜 세웠다. 그리고 다시 신문을 읽었다. 나는 선체로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아버지가 신문을 접었다. 얘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글쎄, 머리를 써야 하겠지.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했다. 그 말의 뜻은 그것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구나. 혹은 나도 답을 모르니 귀찮게 하지 말아라였다. 다음 날 아침, 난 제일 친한 친구인 마이크에게 아버지가 한 말을 얘기했다. 내가 알기론 마이크와 나만이 그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이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마이크가 물었다. 나도 잘은 몰라. 하지만 너 나랑 동업자가 되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그날 아침에 마이크는 내 최초의 동업자가 됐다. 우리는 아침 내내 머리를 짜내 돈 버는 법을 연구했다. 마침내 그날 오후 갑자기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마이크가 어떤 과학책에서 읽은 것이었다. 우리는 흥분에 휩싸여 악수를 했다. 그리고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다. 다음 몇 주 동안 마이크와 나는 동네를 돌아다녔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치약 튜브를 모았다가 저희에게 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웃으면서 동의했다. 몇몇 어른들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다. 우린 이렇게 대답했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 비밀이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몇 주가 지나갔다. 우린 어머니가 사용하는 세탁기 근처에 장소를 마련해서 자재창고로 이용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친구분과 함께 우리를 보기 위해 차를 몰고 오셨다. 아버지와 친구분은 2명의 꼬맹이들이 생산 라인을 급히 가동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도처에 하얀 분말가루가 널려 있었다. 긴 탁자 위에는 학교에서 가져온 작은 우유팩들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가 차를 문 앞에 세워놓고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와서 보니 냄비가 석탄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치약 튜브들이 녹고 있었다. 당시에는 치약 튜브가 플라스틱이 아닌 납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튜브의 칠을 벗긴 후 작은 냄비에 넣었다. 그러자 튜브들이 그 속에서 녹아 액체로 변했다. 우리는 뜨거운 냄비를 들 때 이용하는 헝겊으로 냄비 손잡이를 든 채 그 액체를 우유팩의 작은 구멍으로 넣었다. 우유팩들 속에 액체납이 서서히 차기 시작했다. 도처에 널려있던 하얀 분말은 물과 섞기 전까지는 응고제였다. 우유팩이
일종의 주형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린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이제 막 굳기 시작하는 액체납을 석고형 입방체의 작은 구멍으로 부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가 얘기하신 것을 하는 중이에요. 우린 곧 부자가 될 거예요. 내가 말했다. 맞아요. 우린 동업자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든 것은 뭐니? 두고 보세요. 아주 멋진 것이 나올 거예요. 내가 작은 망치로 입방체를 반으로 나누는 접합 부분을 두드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석고형의 윗부분을 들었다. 그러자 납으로 된 5센트짜리 동전이 떨어졌다. 이게 뭐니? 납으로 동전을 만들고 있구나. 맞아요. 우리는 돈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진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바로 앞에서 두 소년이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돈을 만들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건들을 치우고 현관 계단에 앉아 얘기 좀 하자고 말했다. 아버진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위조란 말의 뜻을 설명했다. 그럼 이게 불법이란 말인가요? 그래, 이건 불법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멋진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보여줬구나. 그 점이 중요하다. 난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실망한 마이크와 나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작업장을 치우기 시작했다. 우리 사업은 그렇게 첫날에 끝이 나고 말았다. 분말가루를 쓸면서 난 마이크를 쳐다보며 얘기했다. 지미와 지미 친구들이 옳았던 것 같아. 우린 가난한 거야. 아버지가 막 자리를 뜨려다가 그 말을 들었다. 얘들아, 너희들은 포기할 때만 가난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너희들이 뭔가를 했다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만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 그런데 너희들은 뭔가를 했지 않았니? 나는 너희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구나. 다시 얘기하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거라. 마이크와 난 말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린 여전히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아버진 왜 부자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난 교사가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부자가 되는 것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 우린 그냥 가르치는 것을 좋아할 뿐이지. 너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나도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구나. 마이크와 난 몸을 돌려 계속해서 작업장을 치웠다. 너희들이 정말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나한테 묻지 말고 마이크 아버지한테 물어보렴. 우리 아버지요? 그래,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와 나는 같은 은행가를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 너희 아버지가 돈 버는 법을 잘 안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더구나. 네 아버지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몇 년만 있으면 아주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마이크와 나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 힘을 얻어 이제는 망한 첫 번째 사업으로 아수라장이 된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우린 청소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마이크의 아버지와 얘기할지 계획을 세웠다. 청소를 마친 후에 마이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마이크는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볼 작정이었다. 늦은 시간에라도 자기 아버지와 얘기하는 즉시 내게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저녁 8시 반이었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우리 둘을 만나기로 동의한 것이다. 난 토요일 아침 7시 반에 버스를 타고 마이크의 집으로 향했다. 마이크와 나는 그날 아침 8시에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벌써 1시간도 넘게 일을 하고 계셨다. 그분 회사의 건설 감독관이 트럭을 타고 막 떠날 때 나는 그 작고 아담한 집으로 들어갔다. 마이크가 문에서 나를 맞았다. 아버진 전화를 받고 계셔. 우리더러 뒤쪽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 마이크가 문을 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나는 낡은 목재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 오래된 집의 문지방을 넘었다. 거실은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여자 2분이 앉아 있었다.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였다. 그분들의 맞은편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마이크와 난 그분들 곁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부엌을 지나 뒤쪽 현관으로 나갔다. 저분들은 누구야? 내가 물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야. 남자분은 아버지의 창고들을 관리하고 여자분들은 아버지의 식당들을 관리해. 그리고 아까 그 건설 감독관, 그분은 여기서 80km쯤 떨어진 곳에 도로 사업 감독하고 있어. 그분 말고 주택 사업 감독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네가 오기 전에 벌써 떠났어. 너의 아버지는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아주 많어. 마이크가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내 옆에 앉았다. 내가 아버지에게 돈 버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 그래?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든? 처음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셨고 그러다가 우리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신댔어. 그래? 난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었다. 그때 갑자기 마이크의 아버지가 낡은 창살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마이크와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비들 됐니?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렇게 물으면서 의자를 당겨 우리 곁에 앉았다. 우린 고개를 끄덕이면서 의자를 앞으로 당겨 마주보고 앉았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키가 180cm나 되고 몸무게는 120kg쯤 되는 덩치가 큰 분이셨다. 마이크가 그러는데 너희들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내 말이 맞니? 난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왠지 위협감을 느꼈다. 그분의 말과 웃음 뒤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한테 제안을 하나 하마. 너희들을 가르치되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면 너희들을 가르치마. 일을 열심히 하면 더 빨리 배울 수 있지. 하지만 학교에서처럼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그건 시간 낭비가 될 거다. 어때? 한번 해볼 테냐 말 테냐?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아니, 내 제안을 받아들일 테냐 말 테냐? 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소하게 시간을 낭비할 순 없다. 너희가 지금 당장 결정을 하지 못하면 돈 버는 법은 배울 수 없다. 하겠어요. 저도 하겠어요. 마이크도 말했다. 됐다. 마틴 여사가 10분쯤 후에 올 거다. 내가 그분과 얘기를 끝내면 너희들은 차를 타고 그분과 함께 내 가게로 가거라.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다. 보수는 1시간에 10센트고 매주 토요일 3시간 일을 한다. 하지만 오늘은 소프트볼 게임이 있는데요. 그러자 마이크의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 테냐 말 테냐? 하겠어요. 난 소프트볼 대신에 일과 배움을 택한 것이다. 토요일 아침 9시경에 마이크와 나는 마틴 여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선반에서 통조림통을 꺼내 먼지를 턴 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것은 너무나 지루한 일이었다. 우리는 3주 동안 3시간씩 일을 했다. 우리의 일은 정오쯤에 끝났고 그러면 마틴 여사는 우리의 작은 손에 10센트짜리 동전을 3개씩 떨어뜨렸다. 그런데 당시 9살짜리 꼬마들에게도 30센트는 그다지 큰 돈이 아니었다. 그때는 만화책 한 권이 10센트였으며 나는 대개 그 돈을 만화책 보는 데 쓴 후 집으로 갔다. 그렇게 4주째가 되던 수요일에 나는 그 일을 그만둘 생각을 했다.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은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1시간에 10센트를 받고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첫 번째 토요일 이후로 마이크의 아버지는 보지도 못했다. 난 그만둘래. 점심시간에 내가 마이크에게 말했다. 학교는 지겨웠고 난 이제 기다릴 토요일조차 없었다. 하지만 정말로 화가 난 것은 그 30센트였다. 마이크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 네가 그만두려 할 때 아버지가 만나겠다고 하셨어. 뭐야? 내가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가 봐. 우리 아버지는 좀 별다른 구석이 있어. 너희 아버지와는 다른 식으로 가르치지.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훈계를 많이 하시잖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조용하고 말씀이 별로 없어. 이번 토요일까지 기다려봐.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할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아버지가 토요일에 설명하실 거야. 난 각오가 돼 있었다. 난 준비가 돼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도 부자 아빠에게 화가 나 있었다. 내가 가난한 아빠라고 부르는 내 진짜 아버지는 부자 아빠가 아동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공부를 많이 한 내 아버지는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 적어도 1시간에 25센트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가난한 아빠는 그렇지 않으면 즉시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다. 토요일 아침 8시에 난 다시 마이크네 집에 그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들어가자 마이크의 아버지가 얘기했다. 그분은 몸을 돌려 침실 옆에 작은 사무실로 사라졌다. 거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마이크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색함을 느끼며 그곳에 왔던 여자 2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2분이 웃으며 내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45분이 지나자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여자 2분은 이미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나고 30분 전에 가고 없었다. 텅 빈 집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난 이 화창한 토요일에 어두운 거실에 앉아 아이들을 착취하는 사기꾼과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며 날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9시 정각에 부자 아빠는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곤 말없이 내게 손짓으로 작은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거라고 하던데 부자 아빠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에서 몸을 돌렸다.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내가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내뱉었다. 어린아이로서 어른과 대적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다.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요. 야구 경기도 포기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나한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잖아요.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 얘기처럼 사기꾼이에요. 아저씨는 욕심쟁이에요. 아저씨는 돈밖에 모르고 직원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날 기다리게 해놓고서 무시했어요. 난 힘없는 어린아이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난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만 해요. 부자 아빠는 회전 의자에서 몸을 돌리며 양손으로 턱을 귀했다. 어찌 보면 날 관찰하는 것도 같았다. 그만하면 괜찮구나. 한 달도 안 돼서 넌 대다수의 내 직원들처럼 말하는구나. 뭐라고요? 난 아저씨가 약속을 지켜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저씨는 날 괴롭히고 있어요. 그건 잔인한 일이에요. 정말로 잔인한 일이라고요. 난 널 가르치고 있다. 부자 아빠가 조용히 얘기했다. 뭘 가르쳐 주셨어요? 아저씨는 나한테 말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난 1시간에 10센트를 받고 일했어요. 이 일에 대해 정부에 신고해야겠어요. 아동보호법이 있는 걸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정부에서 일한다는 것도 아시죠? 우와, 이제 넌 내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내가 해고했거나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처럼 말이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난 스스로 용감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를 다그쳤다. 내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니? 저에게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3주 동안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얘기하거나 설명해야만 가르치는 거니? 그럼요. 그건 학교에서나 하는 일이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대개의 경우 삶은 얘기를 하지 않아. 그냥 우리를 내두를 뿐이지. 한 번 내두를 때마다 삶은 이렇게 얘기한다.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너한테 뭔가를 가르치겠다. 난 그분의 얘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삶은 우리 모두를 내두르지.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운단다. 몇몇 사람들은 배움을 얻고 계속하지. 이런 사람들은 삶이 자신들을 내두르는 것을 환영한단다. 그들은 배우면서 계속하지. 하지만 대부분은 포기하고 너처럼 몇몇은 싸우지. 부자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고 색이 바랜 나무 창문을 닫았다. 네가 이런 교훈을 배운다면 현명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젊은이로 자랄 수 있단다. 하지만 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너는 평생 일자리를 탓하고 월급이 적거나 못된 상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불평하게 될 거다. 넌 뭔가 획기적인 일이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헛살게 될 거야. 부자 아빠는 내가 아직 듣고 있는지 관찰했다. 그분의 눈길이 나와 마주쳤다. 우린 서로를 응시했다. 눈길을 통해 무언의 대화가 오고 갔다. 마침내 나는
그분의 말을 다 들은 후에 그분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난 그분을 탓하고 있었으며 배우려 하지 않았다. 부자 아빠는 계속 말씀하셨다. 혹은 네가 배짱도 없는 사람이라면 삶이 널 내두를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말지.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안전하게 살면서 옳은 일만 하고 있지도 않은 일에 대비해 자신을 아끼게 될 거다. 그리곤 삶에 찌든 피곤한 늙은이로 죽게 될 테지. 물론 친구는 많이 생길 거다. 넌 열심히 일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널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을 거야. 그리고 안전하게 살면서 옳은 일만 하게 될 거다.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삶이 널 내두르면서 굴복시키는 거란다. 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어.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넌 안전하게만 살려고 하지. 다시 우리의 눈길이 마주쳤다. 우린 한 10초 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그러다가 내가 다시 고개를 떨궜다. 그럼 지금까지 절 내두르신 건가요? 내가 물었다. 난 너에게 삶의 맛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지. 삶의 어떤 맛을요? 너흰 그래도 나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날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 150명도 넘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돈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일자리와 봉급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배움에 대해선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좋은 시절을 돈을 위해 일하면서 보내고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단다. 그래서 마이크한테 네가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난 현실 생활에 밀접한 강좌를 하나 마련했다. 물론 나는 목이 쉴 때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난 네가 귀를 기울이도록 삶이 너를 조금 내두르도록 만들었지. 그래서 너한테 10센트만 주기로 결정한 거다. 그럼 제가 1시간에 10센트만 받고 일하면서 어떤 교훈을 배웠는데요? 아저씨가 어린이 임금이나 착취하는 사람이란 걸 배운 건가요? 부자 아빠는 소리내 웃었다. 네 관점을 바꿔야만 한다. 날 탓하지 말아야 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넌 날 바꿔야만 한다. 하지만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너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질 수 있단다. 하지만 아저씨는 저한테 10센트밖에 주지 않았잖아요. 넌 그 일에서 뭘 배우고 있니? 아저씨가 싸구려라는 걸 배우고 있죠. 그것 봐라. 너도 결국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니? 하지만 그렇잖아요. 글쎄,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내가 문제라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너한텐 어떤 선택이 남아있을까? 아저씨가 돈을 더 많이 주지 않으면 그만둘 수밖에 없죠. 잘 대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지. 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보수를 찾지. 그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나 더 많은 보수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이 10센트짜리 일을 계속하면서 웃어야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다. 자신과 가족들이 금전적으로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적은 월급 봉투라도 받지. 하지만 그뿐이다. 그들은 더 많은 보수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봉급 인상만 기다린다. 대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일부는 부업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지만 역시 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난 자리에 앉아 바닥을 응시하면서 부자 아빠가 얘기하는 교훈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난 그것이 삶의 맛임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내가 고개를 들고 같은 질문을 되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여기에 정답이 있지. 부자 아빠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머리를 가볍게 토닥거렸다. 머리를 써야 한다. 머리. 바로 그때 부자 아빠가 내 가난한 아빠와 자신을 구분시키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부자 아빠는 그런 관점으로 하와이의 최고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다.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받은 내 가난한 아빠는 금전적으로 늘 고생했다. 바로 그 하나의 관점이
운명을 결정지었다. 부자 아빠는 그 관점을 여러 차례 얘기했으며 난 그것을 첫 번째 교훈이라고 부른다. 제2부 부자들에게 배우는 6가지 교훈. 첫 번째 교훈.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에 난 가난한 아빠에게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배우고 있었다. 당시 9살이었던 나는 두 분 아버지 모두 내가 계속 배우길 원한다는 것을 자각했다. 두 분 아버지 모두 내가 공부하길 원했다. 하지만 공부 대상은 다른 것이었다. 가난한 내 아버지는 당신이 한 일을 나도 그대로 할 것을 권장했다. 얘야, 난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그렇게 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길 바란다. 그래서 가능하면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반면에 부자 아빠는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배워서 돈이 날 위해 일하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나는 이런 교훈을 그분의 도움으로 교실에서가 아닌 삶에서 배우게 됐다. 부자 아빠는 계속해서 첫 번째 교훈을 얘기했다. 네가 1시간 일하고 고작 10센트만 받는데 화를 낸 것이 난 기쁘단다. 네가 화를 내지 않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다면 난 널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고 얘기했을 거다.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그리고 욕망이 필요하단다. 분노가 그 방정식의 큰 부분을 이루는데 열정은 분노와 사랑의 결합이기 때문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선 안정을 추구하며 안정감을 느끼려 한다. 그래서 열정이 그들을 이끌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이 그들을 이끈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수가 낮은 직업을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원들에게 많은 보수를 주지 않는다고 내가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착취한다고 생각한단다. 그건 그들의 두려움이지 내 두려움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느끼지 않나요? 난 그럴 필요가 없다. 게다가 더 많은 돈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 네 아버지를 한번 보렴. 네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지만 여전히 청구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빚으로 이어질 뿐이다. 그래서 제 보수가 1시간에 10센트가 된 건가요? 그게 배움의 일부인가요? 그렇지. 내 아버지는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수가 높은 직장을 얻었지. 하지만 네 아버지는 아직도 돈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더구나.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한 번도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지.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는 돈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아저씨는 그렇지 않은가요? 난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지. 네가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계속 학교에 있거라. 학교는 그것을 배우는 데는 아주 좋은 곳이다. 하지만 돈이 널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나한테 배워라. 그렇지만 네가 배우고 싶을 때만이다. 누구든지 그걸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런 관점을 새로 배우는 것보다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특히 돈을 두렵게 생각할 때는 더욱 그렇다.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억지로 계속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 청구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리란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충분한 돈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혹은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는 애꿎은 자기 상사에게 화를 내지. 돈이 자신을 위해 일을 하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종류의 공부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우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내 친구들은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난 이제 1시간에 10센트를 받고 일하기로 한 결정에 고마움을 느꼈다. 난 이제부터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할 뭔가를 배우려 한다. 준비됐니? 네. 난 약속을 지켰다. 난 먼 곳에서 널 가르치고 있었다.
너는 어린 나이에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을 봤다. 지난 몇 달을 50년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뭘 하며 사는지 네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을 거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날 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기분이 어땠니? 처음엔 일자리를 얻으려고, 다음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 말이다. 끔찍했어요.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 일하기로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되는 거다. 그리고 마틴 여사가 네 손에 동전 3개를 떨어뜨릴 때, 그렇게 3시간의 임금을 받았을 때는 기분이 어땠지? 그걸론 충분치 않다고 느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전 정말로 실망했어요. 그게 바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급 봉투를 받을 때 느끼는 거다. 특히 모든 세금과 이런저런 공제가 있은 후에는 더욱 그렇지. 적어도 너는 세금을 떼지 않은 전부를 받았다. 그럼 대부분의 근로자가 월급 전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절대로 전부 받지는 못하지. 정부가 늘 자신들의 몫을 먼저 가져간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금 때문이지. 돈을 벌 때도 세금을 내고, 돈을 쓸 때도 세금을 내고, 저축을 할 때도 세금을 내고, 죽을 때도 세금을 내지. 그럼 왜 사람들은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지. 난 너희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번다. 하지만 세금은 더 적게 낸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9살 난 소년에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왜 그냥 두죠? 부자 아빠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마도 내가 흥분하지 않고 듣기를 바랬을 것이다. 나는 내 진짜 아버지가 세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삶이 아버지를 내두르고 있는 것일까? 나한테 배울 준비가 됐니? 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공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후에 교육을 끝낸다. 난 이미 돈에 관한 내 공부가 평생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배울수록 배울 게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관해선 공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터에 가고 월급을 받고 수지를 맞추고 그뿐이다. 그러면서 왜 돈 문제가 생기는지는 의아해야 한다. 그리곤 더 많은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정작 자신의 금융지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란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 우리 아버지에게 세금 문제가 있는 건 아버지가 돈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가요? 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얘야, 세금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난 오늘 네가 돈에 대해 배우겠다는 그 열정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 그들은 학교에 가서 전문 지식을 쌓고 직장에서 재미있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심각한 돈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 이건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이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아는 데 따르는 대가다. 너한텐 아직도 배우겠다는 열정이 있니?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다. 이제 다시 일을 하러 가거라. 하지만 이번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네? 내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니? 난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넌 앞으로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일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엔 1시간에 10센트도 받지 못한다. 넌 돈이 널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지? 그래서 난 아무것도 주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그분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마이크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마이크는 벌써 일하고 있지. 너도 서둘러서 가게로 들어가야지. 난 아직도 그런 제안에 어안이 벙벙한 채 그곳에 서 있었다. 내가 그곳에 간 것은 임금 인상을 위해서였는데 이젠 오히려 무보수로 일할 처지가 됐다. 부자 아빠가 다시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얘기했다. 이걸 사용해라. 마이크와 나는 다시 3주 동안 토요일마다 3시간씩 무보수로 일했다. 일은 힘들지 않았고 점점 더 쉬워졌다.
다만 야구 경기를 놓치고 만화책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부자 아빠는 셋째 주 점심때쯤 가게에 들렀다. 부자 아빠는 가게에서 돌아가는 일을 확인한 후에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꺼냈다. 그리고 마이크와 나에게 손짓을 했다. 잠시 산책이나 할까? 우린 길을 건너 넓은 풀밭으로 걸어갔다. 부자 아빠는 멀리 떨어진 피크닉 테이블에 앉은 후 마이크와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줬다. 잘 되고 있니? 네. 나도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배우는 것이 좀 있니? 마이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하고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은 머리를 좀 써야겠다. 너흰 지금 삶의 중요한 교훈 하나를 보고 있어. 그 교훈을 배우면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즐길 수 있고, 만약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마틴 여사나 이 공원에서 소프트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가 될 거다. 그들은 하찮은 돈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환상에 매달리고 매년 3주간의 휴가를 기다리고 45년 동안 일한 후에 대수롭지 않은 연금을 기대한다. 그런 게 좋다면 1시간에 25센트로 올려주겠다. 하지만 저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착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지금 저분들을 놀리시는 건가요? 내 말이 잔인하게 들리는 것은 너희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애를 쓰기 때문일 거다. 난 너희가 관점을 바꿔서 뭔가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한단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빠진 함정을 보지 못한다.